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에는 사단원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소단원 1 다양한 설명 방법,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명문의 개념과 다양한 설명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 공부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설명문이란 독자에게 어떤 대상의 특성, 개념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사용하여 쓰여진 글을 말합니다. 이때 설명 방법은 그럼 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 방법은 독자에게 설명 대상을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54쪽의 사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설명 방법을 담고 있는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의 제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기간입니다. 갈래는 설명하는 글이고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성격은 객관적, 논리적, 설명적입니다.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객은 손님 객자입니다. 관은 볼 관자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개인의 주관,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정하지가 않을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이에 반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요. 자,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 논리적은 삶의 입지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성을 띄어야 될 것입니다. 설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설명적입니다.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용 등등의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재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생각나는 건 뭐가 있나요? 또 김치가 있죠.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간장, 된장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발효식품이 되겠죠. 자, 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입니다. 그 특징은 구체적인 식품을 예로 들어 발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명 방법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특징은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문은 주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3단 구성은 설명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논설문과 같은 비판하는 글에도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죠. 설명문에서 나타나는 3단 구성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처음에서는 설명의 대상, 설명문이니까 무엇보다 설명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 대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문을 쓰게 된, 즉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독자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설명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끝에는 가운데에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당부나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글에서는 처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 즉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가운데에서는 발효의 개념과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 바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제안, 당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발효식품의 우수성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발효와 부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해요. 그래서 어때요? 물질의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효와 부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유익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부패되면 매우 냄새가 안 좋고 또 독성을 가지고 있죠. 부패한 음식을 먹을 때는 탈이 날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발효가 된 김치, 그리고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발효와 부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비교라고 하고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대조라고 합니다.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 보임으로써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예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는 거죠. 다음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다음으로 비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발효와 부패를 가지고 비교와 대조를 살펴봤어요. 자,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합니다. 발효와 부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미생물이 유기물의 성질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죠.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요. 대조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대상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발효하고 부패가 공통적이었지만 발효는 어때요?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바꿔놓지만 부패는 해로운 물질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해로운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바꿔놓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는 항상 대조의 기준은 하나여야 돼요.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인과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기법이 되겠죠. 자, 이런 인과 방식은 설명문에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는 글쓰기, 대표적인 논설문 등의 문제 해결 구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 인과입니다.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겠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양한 설명 방법,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인과 이런 것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을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치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뭡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가 됩니다. 무엇이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지금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무기물이 되겠죠? 무기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등 유기물이 되죠. 유기물을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성질이 바뀌겠죠? 무기물이 또는 미생물 등이 유기물의 성질을 바꿔놓는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발효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발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발효는 무엇이다. A는 무엇이다.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이 보통 정의가 됩니다. 물론 이런 정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정의항과 피정의항 그리고 또 정의항과 피정의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또 공부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의항과 피정의항은 뭐 대등관계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정의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의 뜻을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교를 볼게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 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봤던 말 어떤 것과 유사한 거예요? 바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 비슷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겠고요. 다음 대조입니다.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무엇은? 그렇죠. 바로 부패죠.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뭐라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비슷하다 또는 공통점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조입니다.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은 비교,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쌍을 이뤄서 같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하면 될 거고요. 다음, 무엇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위의 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칸 뭘까요? 빈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58쪽 한번 볼까요? 158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러분, 마문단 한번 보세요. 마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문장. 그렇죠. 바로 젖산입니다. 자,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설명 방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설명 방법인 인과입니다. 인과예요. 그럼 어디가 원인이고 또 어떤 부분이 결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 김치가 잘 썩지 않는다. 이게 바로 결과죠. 그러면 김치가 잘 썩지 않는 것이 결과라면 원인은 어디까지일까요?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 이것은 젖산이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의 또 결과가 되고요.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지금 원인과 결과의 구성이 좀 약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이게 원인이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가 바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가 또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것의 결과는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설명 방법,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인과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설명 방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명태가 바로 부분, 분류, 그리고 또 빈칸의 내용, 그다음 열거, 인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분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자,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묶어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만 보면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분하고 분류가 비슷한 말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래서 구분과 분류는 여러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일정한 기준, 그래서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구분은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분류는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묶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분석입니다. 분석. 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 즉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눈다, 방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분에 나오죠. 구분에서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간다고 했어요. 구분은. 그런데 구분하고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분은 여러 대상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열거입니다.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면 내용이 좀 더 강조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인용입니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서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와서 설명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하는 말에 뭐가 생기죠? 어떤 신뢰성,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성, 이런 것들을 또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분입니다. 구분은 여러 대상을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생물은 상위 항목이죠. 동물과 식물은 하위 항목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동물은 다시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는 동물의 하위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이 더 상위 항목이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가는 설명 방법이 바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분류는 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파충류 등은 동물이며, 자,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파충류 이런 것들은 바로 동물의 하위 항목이죠. 그래서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묶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묶어나가는 방식. 이때 중요한 것은 하위 항목은 모두 상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파충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물에 포함되겠죠. 포함됩니다. 그리고 꽃, 나무, 풀 등은 식물이다. 여기서도 하위 항목인 꽃, 나무, 풀은 상위 항목인 식물에게 포함되죠.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여러 대상을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묶어나가는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묶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연탄 난로는 받친 몸통, 연통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일정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연탄 난로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그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밝히는 방식이죠. 연탄 난로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받친
몸통, 연통의 하나의 액성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겠죠. 이것을 바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구분, 분류, 분석. 잘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이 부분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악기는 바로 가야금이에요. 가야금. 자, 가야금은 몸통, 줄, 안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안쪽은 뭘까요? 맞습니다. 안쪽은 기러기 안자입니다. 밑에 분석에 밑에 보면 안쪽이라고 되어 있죠? 기러기 안, 그리고 발족자죠.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설명 방법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분입니다. 국악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국악기는 큰 항목이죠. 큰 항목. 이를 연주 방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작은 항목인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누고 있는 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단소, 대금 등과 같이 관을 통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 가야금, 거문고 등 줄을 튀기거나 긁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장구징 등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는, 즉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는 모두 우리 국악기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악기에 속하는 작은 항목들을 연주 방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항목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큰 항목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분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가야금은 긴 몸통과 12개의 줄 안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금이라고 한 하나의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을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분화해서 나타내고 있죠.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통, 줄 안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상을 가지고 큰 것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설명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분류는 여러 대상을 가지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구조를 살피는 것이 되겠죠. 결국 구분과 분류의 공통점은 여러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분석은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열거하고 우리가 인용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열거. 백석 시인의 모닥불 1년 내용입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아장도 개트럭도 하는 모닥불. 자, 모닥불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건 농촌 공동체, 어떤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합일의 의지, 합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합일의 의지를 더욱더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열거 기법이 이럴 때 보통 사용됩니다. 그래서 병렬적인 열거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인용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죠.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떤 저명 인사였고 영향력이 매우 강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미리 예견했다고 합니다. 자, 빌 게이츠가 과거에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 사회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봐라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도 했네요. 결국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평만, 선생님들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까다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강한 빌 게이츠가 말하니까 말이 어떻게 신뢰성, 믿음이 가잖아요. 이런 측면이 바로 인용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그리고 또 인과 인용, 다양한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설명 방법을 사용했을 때 글쓴이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쓴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읽는 이는 어때요? 이런 설명 방법을 잘 알고 글을 읽게 되면 내용을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내용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와 글쓴이의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그냥 상온에 놔두면 어때요? 일주일 정도만 돼도 물러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잘 보관해도 한 달에서 두 달밖에 가지 않죠. 그런데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3년 묵은 묵은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만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죠? 뭡니까? 예시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또 발효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산균이 나오고 그런 측면이 나타나죠. 몸에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만들어지죠. 영양가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독특한 맛과 뭐가 있습니까? 향을 지닌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고요. 자, 글쓴이의 제한, 글쓴이의 당부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단원, 소단원 1이죠. 소단원 1의 처음, 가운데, 끝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설명문에서 처음에서는 설명 대상, 그리고 글을 쓴 동기와 목적에 대한 흥미 유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효식품이 왜 우수한지 알아보자,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대상, 그리고 또 글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는 설명 대상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문단에서는 발효의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발효의 개념. 어떤 개념을 제시할 때 가장 좋은 설명 방법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죠. 정의. 대상의 개념, 뜻을 밝혀서 설명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무엇은? 발효는. 그래서 A는 뭐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라와 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김치가 나왔습니다.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대표 음식이죠. 주로 무엇에 의해서 발효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젖산균입니다. 젖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김치를 먹으면 어떤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변비, 대장암, 당뇨병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4아 문단 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두 번째 뭐가 제시되고 있어요? 간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장은 무엇을 달인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발효한 메주를 담갔던 소금물을 달인 것입니다. 메주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콩으로 만들죠. 콩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먹는 두부가 있을 거예요. 두부 콩으로 만들죠. 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발효한 메주에 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소금이 나오겠죠. 이것을 달인 것이 바로 간장이고요. 그래서 간장에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예전에 어떤 실험에서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결국 간장에는 매우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장은 음식할 때 많이 사용되죠. 왜 사용해요? 바로 감칠맛을 더합니다. 감칠맛.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요. 다음 차 문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세 번째 뭘 제시하고 있어요? 된장을 제시하고 있죠. 된장. 자,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를 숙성시킨 것입니다. 숙성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된장은 뭐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대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항암 효과. 결국 지금 가운데 문단 4부터 시작해서 차 문단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발효식품의 그렇죠.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문단의 핵심 내용을 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약,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나의 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안하고 당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문의 개념 그리고 설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단원 1의 핵심 요점, 처음, 중간, 끝, 형식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공부해 준다면 4단원의 소단원 1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단원 2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하고 같이 요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